안녕하세요. 통합가게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2학기 기말고사 핵심 정리 시간입니다. 일단 PPT 파일부터 좀 다르죠. 자, 오늘 수업은 동영상 시청도 중요하지만요. 동영상과 PDF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PDF 파일.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셔야 되고, 나는 이번에 과학시험에 좀 투자를 하겠다,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좀 더 정확히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두 개와 함께 반드시 책, 교과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영상, PDF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PDF 파일만 제공하려고 했는데요. PDF 파일의 순서가 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PDF 파일을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PDF 파일을 재구성해서 동영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은 화석입니다. 우리 지질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화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화석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공룡화석이죠. 공룡화석. 그래서 이런 화석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우리 화석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요. 화석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화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특별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생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석의 모양이 조금씩 변해요. 그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구나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요즘에 교과서에서는 삭제됐지만 말의 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 어떤 형태로 변해왔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층의 생성 순서입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 이 화석마다 나오는 시대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고생대에 많이 나오는 화석을 우리는 서유충 이야기할 수 있고요. 중생대, 이웃시대인 중생대에 많이 나오는 화석으로 공룡화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층에서 화석이 나왔는데 하나는 공룡이 나왔고 하나는 서유충이 나왔다면 우리는 두 개의 지층의 순서를 화석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지층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화석이 나오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층이 생성된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환경과 생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 생태계였었죠. 그래서 이 생물은 환경과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의 모양이나 생물의 어떤 기관이나 생물의 흔적들을 통해서 당시에 그 생존 환경이 어땠겠구나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시상화석들을 들 수 있는데요. 시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화석들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시상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면 해당하는 시대의 그 지층이다 라고 우리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대가 아니죠. 환경을 알려주는 그 화석인데요. 첫 번째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가 발견된다. 따뜻했겠다. 그리고 조금 습했겠구나.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산호가 발견된다. 산호는 얕은 바다에서만 서식합니다. 산호가 발견됐다. 이것은 얕은 바다였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알려주는 어떠한 특정한 화석들을 우리는 시성화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남세균과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요.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원시지구의 대기에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산소 방출 나오면 광합성 얘기 나와야죠. 그래서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한 최초의 광합성 생물로 현재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남세균과 같은 녀석들은 집단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구조를 만듭니다. 그 구조를 우리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남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광합성을 막 할 거예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생물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겠죠?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표면에 있는 애들은 광합성이 가능해서 생존을 이어갈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죽겠죠. 광합성을 못하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또다시 커져서 이렇게 번식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또 번식하겠죠? 번식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돌처럼 이렇게 쌓인다라는 겁니다. 돌처럼. 그래서 이런 특정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가 왜 그 광합성의 증거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슷한 구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광합성하는 세균에 의해서 이런 구조는 아직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이 구조를 만드는 원리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 때문인데 과거에도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 아, 광합성을 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남세균이 최초의 광합성 세균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입니다.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하게 나눌 수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성캄브리아부터 고생대를 거쳐서 중생대를 거쳤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말할 쯤에 인류가 등장했고 현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일수록 길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일수록 훨씬 더 긴 기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캄브리아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생대가 가장 짧다라는 겁니다. 신생대가 가장 짧다. 자, 이 각 시대를 구별해주는 대표적인 화석들을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당하는 시대에 엄청나게 번성했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에서 번성했지만 시대가 바뀌는 것과 더불어 사라진 생물종들입니다. 사라진 생물종들. 그래서 이 생물의 흔적을 통해서 이 녀석들을 통해서 시대를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시대 4개로 나눴죠.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캄브리아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부터 중생대를 거쳐서 신생대에 대한 시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화석인데요. 첫 번째, 투기계처럼 생긴 이 녀석이 바로 삼엽충입니다. 삼엽충은 대표적으로 바다에 살던 녀석이에요. 고생대 바다를 누볐던 굉장한 생명체입니다. 거의 고생대 초중반부터 고생대가 끝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살아남았던 인류가 추측하기에 이렇게 거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래 살았던 녀석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살아남지 않았나 현재는 추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방추충입니다. 방추충 역시 고생대의 바다에 서식했던 녀석인데요. 둘 다 바다죠. 고생대 때는 아직 육상으로 본격적인 생물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육지를 대표하는 거 없어요.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바다를 대표했던 녀석은 바로 암모나이트입니다. 바다. 이 녀석은 현재 앵무조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요 껍데기 끝나는 부분에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달리고 눈이 이렇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추정 그림. 그래요. 제가 미술학도는 아니라서. 자,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형태를 띄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죠. 암모나이트입니다. 암모나이트. 자, 그리고 말할 필요 없죠. 공룡. 육지에서 서식했던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명체죠. 자, 그리고 신생대로 더 넘어오면 매머드가 있습니다. 매머드. 멸종한 녀석이죠. 그래서 매머드 화석이 발견된다. 육지였고 신생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생대를 대표하는
바다에 사는 생명체는 화폐석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당하는 생물종이 누구고 언제 살았고 어디에 살았는지 이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서식지에 대한 힌트는 공룡, 매머드 얘네 둘만 육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두 개만 육지다 이거 기억하면 서식지 구별하는 건 좀 쉬우실 거예요. 얘랑 얘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생대고 신생대예요. 고생대고 신생대. 자, 시상화석인데요. 시상화석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과거에 환경 정보를 알 수 있는 화석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서서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고사리랑 산호. 자, 이 고사리랑 산호 말고도 다양한 녀석들이 있는데 메소사우루스라든가 글로소프테리스 이런 녀석들의 화석은 수륙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줍니다. 수는 물이죠. 륙은 육지 얘기하는 겁니다. 즉 땅입니다. 그래서 물과 땅의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화석으로 우리는 이런 녀석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상화석을 통하면 우리 환경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지질 시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대멸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대멸종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많은 종의 생물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많은 종은 뭐 10개, 20개 이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한 40% 정도, 그러니까 40% 이상. 그래서 많이 적게 멸종하면 한 40%, 50% 멸종하고요. 많이 멸종하면 80%에서 90% 가까이 멸종이 이루어집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종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되어 한꺼번에 멸종하는 현상을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부르고요. 현재 과학자들은 약 5번에 걸쳐서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생대 말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규모 멸종이 일어났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이 고생대 말에 일어났던 대멸종으로 사료충도 멸종하고요. 지구상에 생존했던 생물종 중에 거의 한 90% 가까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여기 보면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생물 과해수인데요. 과해수. 이 과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어떤 생물들을 구별하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속, 과목, 관계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 게 종입니다. 가장 작은 게 종. 그 종보다 무려 2단계나 더 높이 있는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것 중에서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고양이과에 속하는 녀석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고양이라는 종도 있고요. 호랑이도 고양이과입니다. 그리고 삭도 고양이과고요. 고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종인 여러 가지 녀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이 과라는 개념입니다. 과라는 개념. 근데 이 과의 숫자 자체를 변화를 살펴봤을 때 과가 증가하고 있어요. 새로운 동물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여기 보면 소소한 멸종들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쭉 진행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종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고 이러한 현상, 이 시기에 대멸종이 있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가 사라지는 걸 통해서 대멸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생물이 진출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고생대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대 중엽중에 육상 생물이 진출했으니까 고생대에 있는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그럼 여기 맞네요. 여기 신생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 하면 A시대 말이라고 하면 여기죠. 대멸종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해양 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하였으므로 고생대 대멸종으로 추정된다
라고요. 과 자체가 사라지는 건 어마어마한 충격인 겁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C시대 말이다. 생물 다양성이 다양하다. 생물이 다양한 종이 있다. 과도 역시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가 숫자가 C일 때 제일 많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고요. 자, 해양 생물은 육상 생물보다 생물 과의 수 변화가 뚜렷함으로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구별해 보면은 해양 생물은 뚝 떨어졌죠. 하지만 육상 식물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이용해서는 이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해양 생물은 분명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지역도 보면 여기 V자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줄었다 늘어났죠. 하지만 육상식물 같은 경우에는 과가 그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시대에 구별을 할 때는 육상식물보다는 해양생물종을 이용해서 구별하는 것이 조금 더 시대를 잘 구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내용, 진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변이와 자연선택입니다. 이 변이라고 하는 현상은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같은 종의 같은 개체 사이에 태어나는 형질 차이입니다. 형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는 거는 뭐 같은 개, 고양이 이런 식으로 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사람이 있죠. 사람이라는 종을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형질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이. 자, 자연선택은 생물은 자선을 과잉 생산합니다. 날 수 있으면 그냥 낳아요. 그래서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 과잉 생산에 따라서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하죠.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개체 수가 많아질 건데요. 이 개체 수가 많아지면 자손 사이의 형질 차이, 변이가 나타나겠죠. 변이. 그래서 각 개체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태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잉 생산된 개체들은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되어 있어요. 자원은 한정적인데 그 한정된 자원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자연에 의해서 선택됩니다. 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선택되는 거고,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변이를 가지고 있다면 도태, 즉 멸종하는 것이 되겠죠. 사라지는 것이 될 겁니다. 그 개체 자체가 사라지겠죠.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환경에 적응한 형태의 형질들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많이 살아남을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존 경쟁이 일어나면 그 생존 경쟁에 따른 자연 선택으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린을 자연 선택설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석을 통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일정 시대에는 다양한 목 길이를 가지고 있는 기린이 함께 살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린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환경이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개체 수가 많으면 이런 녀석들 사이에서 다양한 녀석들, 어떤 녀석은 긴 녀석, 짧은 녀석, 중간 녀석 이런 녀석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타날 건데요. 어떤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막화를 거치기 시작했고요. 사막화를 거치면서 아래쪽에 있는 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나무만 있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녀석은 낮은 잡목들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사막화가 진행되고 높은 나무들만 살아남은 상태에서는 목이 긴 녀석들은 생존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목이 짧은 녀석들은 사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원래는 같이 살 수 있었지만
환경이 변화하고 나자 이 환경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느냐 분리하는 이것이 결정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생존한 개체들은 유전자를 후대에게 남겨줄 거지만 사망한 개체들은 사망했기 때문에 유전자를 전달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짧은 목의 길이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다양한 목의 기린들이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목이 긴 개체들만 남아서 목이 긴 기린들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개체들, 많은 수의 과잉 생산된 개체들 사이에 생존 경쟁이 발생하였고요. 생존 경쟁에서 불리해진 짧은 목을 가진 기린들은 사망을 했고 그 결과 살아남은 목 긴 기린만이 자손들을 남겨서 지금의 기린은 목이 길어졌다라는 설명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기린의 목 길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생태계 다양성인데요. 생태계 다양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의 핵심은 같은 종 내에서입니다. 같은 종 내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는다. 서로 다른 유전자에 따라서 형질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형질 차이. 즉 변이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다양한 변이들, 형질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같은 종 달팽이 같은 경우에 유전적 차이 때문에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말려있는 방향도 왼쪽으로 말릴 것이냐 오른쪽으로 말릴 것이냐 이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 차이가 다양한 형질을 만들어내는데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이 형질 차이가 다양해야 된다. 즉 유전자가 서로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돼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바나나 이야기했었죠. 바나나는 현재 6종뿐이 없다. 바나나는 엄청 많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멸종위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바나나보다 훨씬 심각한 게 메타세콰이어 나무일 겁니다.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아마 동일 종일 거예요. 유전자가 동일한 단 한 종류의 개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하나의 메타세콰이어를 죽일 수 있는 질병이 퍼지기 시작한다? 더 이상 지구상의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남아나지 않겠죠. 자, 두 번째로는 종다양성인데요.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입니다. 일정 지역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종다양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서식하는 생물종이 많고 그 분포가 고르게 나타날수록 다양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인데요. 이 생태계 다양성에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죠. 첫 번째는 생물적 요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생물적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비생물적 요소를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해야 우리는 생태계가 다양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이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종이 부족하다라는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인데요. 생물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 됩니다. 생태계가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이 확보가 되려면 한 지역에 여러 종의 생물이면 종다양성이겠죠? 종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건 여러 종이 고른 비율로 분포하는 것이 종다양성이었었죠. 그래서 종다양성이 높아져야 생물 다양성이 확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인데요. 생물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이 확보가 되면 식량, 의보, 건축자재, 의약품 이런 다양한 생물 자원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생물 자원. 이 생물 자원에는 단순히 식량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식량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자원들을 생물들을 통해서 얻어내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류가 그 생물 자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생태계 평형이 유지돼야 다양한 생물종의 생존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해서 생물종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그 선택적인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인데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크게 4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식지의 파괴입니다. 서식지 파괴.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산림의 벌채입니다. 서식지 파괴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벌채라고 하는 것은 나무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산에 보면 나무들이 꽤 많잖아요. 그 나무들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베어다가 썼었죠. 뭐 믿지 못하겠지만 예전에는 그 나무를 베어다가 실제로 난방에 이용을 했습니다. 불 떼서 난방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 아직도 유지되느냐?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오염.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환경오염. 자, 그리고 동식물의 남획과 포획입니다. 남획과 포획. 이 남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이나 고기잡이 등으로 생물을 과도하게 많이 잡는 행위를 남획이라고 합니다. 남획. 우리 사냥이나 고기잡이로 그러니까 식생활을 대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는 자기만 먹고 살 거니까 남의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냥이나 고기잡이 이거는 다 돈벌이 수단이죠. 그러다 보니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획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생물종에 대한 사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냥 함부로 못해요. 국가에서 허용된 기간에 국가에서 허용된 마리수만큼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고기잡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기잡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막 할 수 없습니다. 각 그 해안가 지역에서는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은 못 잡도록 우리가 제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분명 먹긴 해야 돼요. 먹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잡긴 해야 되는데 너무 남획하게 되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멸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 멸종을 막기 위해서 현재는 남획을 예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남획을 통해서 사라질 뻔했던 녀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남획만으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남획을 통해서 멸종될 뻔했던 녀석들 중에 대표적인 거는 가물치가 있죠. 가물치 몸에 좋아요. 몸에 좋으면 먹겠죠. 많이 먹겠죠. 많이 먹으려면 많이 잡아야죠. 많이 잡으면 개체수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획 때문에 그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 중에 하나도 개예요. 꽃게나 이런 것들은 산란기를 피해서 어획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나 그리고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획이 잘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남획하면 이것 떠오르시면 돼요. 중국어선 쌍끌이, 싹쓸이 이런 얘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었죠? 중국어선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남획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요. 그러다 보니 각국으로부터 미움받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혹은 남미까지 엄청나게 넓은 영역에 걸쳐가지고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그게 남획입니다. 그게 남획. 계획적으로 그 생태계가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과하게 많이 잡는 행위를 우리는 남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을 우리는 그러면 훼손만 하느냐? 아닙니다.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제협약들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생물종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국제협약들을 체결하고 있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화석연료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이 뭔가 활동을 하면 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에너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량이 한 50% 정도 되지만 못 사는 나라일수록 화석연료 사용량이 높아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 이유는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가장 싸고 빠르고 손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활동이 늘어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 우리는 증가시켜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바로 친환경 에너지원의 개발인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이 개발이 되면 화석연료 사용을 급격하게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줄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국제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인데요. 람사르 협약. 이 람사르 협약은 물세 서식지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습지를 보존하는 겁니다. 이 습지라고 하는 건 습한 지역인데 습지는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습지가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습지 형성 방법이 있지만 습지가 구성된다라는 것은 주변에 강이 있고 이 강이 범람하게 되면 퇴적물이 쌓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퇴적물이 쌓이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 하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둔덕 같은 거 보이죠? 그 넘칠 때 강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는 강에 점점 파여가기 때문에 높이 차이가 이렇게 발생할 건데요. 이 퇴적층 구조를 지나고 나서 넓게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배후습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살기 좋냐? 이 고지대에는 집을 지어요. 그러면 침수 피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배후습지는 개간을 해가지고 농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자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습지가 있는 지역들은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고 사람들이 많이 산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습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습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람사르 협약에 따라서 습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습지를 보존하자 습지에 살고 있던 물새들이 해당 환경에서 번식활동, 먹이활동 이런 것들을 하니까 개체수가 증가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다양한 철새 아니면 습지에 서식하는 그 새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저 습지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래요. 몇몇 새들은 멸종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습지를 보호하고 환경을 정비해,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환경을 정비하고 나자 이 물새들의 개체수도 증가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내용 정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함께 첨부된 PDF 파일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셨죠? PDF 파일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PDF 파일은 기말고사 시작하는 날 출력물로 배부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살펴보시고요. 그 배부되는 프린트 역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말 정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